반갑습니다. 마석중학교 3학년, 2021학년도 마석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올해 3학년 1반부터 9반까지 전체반 역사 수업을 맡은 역사교사 황인환입니다. 알던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죠. 작년에 이제 선생님 2학년 때 1반부터 5반까지 수업을 맡았었고, 뒷반은 이제 장세현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3학년 전반을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반가운 마음을 전하고, 작년에는 역사가 3타임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역사가 2타임, 밤마다 2타임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9번 수업을 다 하게 됐으니까 우리 잘 맞춰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현장에서 수업할 때나 같이 호흡을 좀 잘 맞춰서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역사 이제 첫 시간인데 역사 수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잠깐 이제 간략한 개요하고, 그리고 첫 부분에 대한 이제 수업 내용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역사 이제 교과서를 받았으면 이제 역사 2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역사 1에 의해서 이제 역사 2가 이어지는 내용이고, 역사 2도 마찬가지로 한국사와 세계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말 편하게 할게. 이것도 오랜만에 존대하고 그러려니까 또 긴장되고 막 그러네. 선생님이 니네를 이제 존중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수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편한 말로 진행을 할게. 그래서 역사 2도 마찬가지로 역사 2라 이제 한국사하고 세계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수업 비중은 어디가 한국사 쪽이 조금 더 내용이 좀 많이 진행이 되겠지. 작년 같은 경우 뭐 코로나 때문에 늦게 개학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세계사 진행이 거의 안 됐잖아. 거의 안 됐지 뭐. 한국사에서 딱 첫 쪽까지 끝내놓고 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한국사 쪽에 조금 비중을 더 맞추고 수업 진행을 할 거고, 추후에 2학기에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세계사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 니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양으로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을 좀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주는 한국사가 우리의 역사가 주된 이제 수업 내용이 될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교육과정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 기본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 코로나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과 이제 오프 이제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행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 지금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거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굳히고 있거든. 그래서 수행 30%, 지필 70%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필 70%는 1학기에는 기말고사를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1학기에는 기말고사에 시험 한번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 30%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논술평가를 20% 볼 거고, 논술평가 20% 보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10%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기말 토탈 이제 1학기 점수가 100점이라면 시험이 70점이고 수행평가 10점, 논술평가 20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그냥 대강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뭘 볼 건지 아직 마음에 고민 중이야. 선생님 지금 현재 찍고 있는 게 이제 금요일인데, 이번 주말 나고 이제 3월 2일 날 계약하고 나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뭘로 할지는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그거는 그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영상 오랜만에 찍으니까 긴장된다잉. 이거 매번 하다가 작년에 선생님이 12월까지 계속 영상 찍고, 그때 또 그냥 의뢰 찍나 보다 하고서 그냥 툭툭 찍었는데, 한 2달 쉬었다가 이거 찍으려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고 막 그러네. 니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나 이 영상 편집 기술이 없어. 영상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앞에 이제 카메라 놓고 찍고 있는데, 이거 딱 시작되면 이거 끝날 때 그냥 원테이크야. 그러니까 중간에 좀 실수하고 뭐 하고 그래도 좀 이해해줘. 이걸 내가 편집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듣다가 혹시라도 모르거나 아니면 좀 이해 안 가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선생님 그 유튜브로 올리잖아. 유튜브 그 밑에 댓글창에다가 좀 궁금한 내용 같은 건 항상 좀 물어보고 활발하게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올해는 유독 또. 작년엔 좀 질문 올리고 그러라니까 아무도 안 올리더라고. 이상한 웹부인만 시비 걸고. 나름 유튜버야. 구독자 70명 있어. 3명 줄었더라고. 그저께 보니까 67명이가 있어. 100만 유튜버까지 이제 999만 남았는데,
계속 집어치우고 어쨌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고 일단 그러면 이 한국사를 올해 이제 진행하는데 한국사 내용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 교과서 보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 니네가 교과서 역사 2 받았으면 앞에 차례를 한번 봐봐. 6페이지에 차례가 나오는데 이 역사 2가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그래서 1, 2, 3이 한국사고 4, 5, 6이 세계사야. 그래서 1, 2, 3의 한국사 비중이 조금 더 클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2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근현대사의 내용이 역사 2를 이제 채우고 있어. 이 근현대사, 근대사와 현대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근대사는 뭐냐면 보통 이쪽 동양 쪽, 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동양 쪽은 이제 서양 세력이 넘어와서 서양과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 그거를 이제 근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 근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사. 뭐 언젠가 들어본 적 있겠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우리는 이제 일본한테 문을 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시초지, 그지? 그래서 그때부터를 근대사로 볼 수는 있는데 그 앞에 우리는 조금 더 특이한 시기가 있어.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 동안 한 10년간, 좀 이따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얘기할 건데 그 흥선대원군의 시기도 우리 보통 이제 근대사에 포함을 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1단원은 이제 그 서양의 문물을 열고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가는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1단원이. 2단원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좀 특이한 시기가 있지. 사실 아시아 쪽은 다 있지. 이 서양 쪽이 없어서 그렇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 그 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우리가 쟁취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국가의 주권을 내주게 되잖아.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한 35년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제강점기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식민지 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감이 그렇잖아. 우리 좀 한국사를 공부하는 이유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름의 그래도 국가적 자부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한 국뽕 이런 표현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배우는 게 한국사인데 우리가 뭐 남의 침략을 받고 뭐 이랬던 거에 너무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은 이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겼지만 가열차게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좀 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는 독립운동기에 대한 내용이고 3단어는 이제 45년 8월 15일 우리가 빚을 되찾고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한 다음에 45년 8월 15일 이후부터를 뭘로 보는 거야? 현대사로 보는 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2021년 현재까지. 보통은 이제 이전 정부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아직 뭐 역사에 기록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광복부터 뭐 박근혜 정부까지 이때까지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현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국사의 핵심이 1단원, 2단원, 3단원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내용이 우리가 올해 배울 내용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고. 오케이? 이해됐지? 그리고 요 내용 이후에 이제 뭐 서양사 부분들 보통 이제 서양사하고 중국사가 주가 될 건데 4단원, 5단원, 6단원은 뒤에 가서 선생님이 작년에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안 했잖아. 그래서 최대한 내가 너희들한테 교양 수업이 될 만한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성인으로 살아가면 이 정도 세계사 지식은 좀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좀 뭐 바보 소리는 안 듣게 솔직한 얘기로 하면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소리는 안 듣게 할 만큼 좀 내용을 컴팩트하게 좀 압축해서 핵심 내용만 좀 수업을 하려고 뒤에 4단원, 5단원, 6단원 알겠니? 그러니까 수업이 이렇게 1년간 진행될 거다 하는 내용을 요 6단원, 6, 7 차례, 6, 7, 8, 9 이 차례를 보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제 오늘 첫 시간 보통 지금 선생님 생각에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의 첫 번째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불꽃남자라고 난 얘기를 하는데, 불꽃남자 흥선대원군, 뭐 조선의 마지막 불꽃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좀 하려고 해. 내용은 12, 13, 14, 15페이지가 흥선대원군 시기에 대한 내용이야, 교과서. 그래서 선생님이 총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계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13페이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 14, 1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따로따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 니네는 일단 지금 안 읽어봤으면 잠깐 수업 여기서 멈추고, 온라인 이런 게 좋아. 잠깐 멈췄다 들을 수 있잖아. 그치? 앞으로 선생님 수업이 거의 그래. 내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이 업로드를 할 건데, 작년에 선생님하고 수업 뭐 같이 했던 친구들은 뭐 내 스타일을 조금 이해하니까, 그지? 선생님이 뭐 교과서 내용을 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치?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알기 쉽게 이 사회적 현상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총괄적인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총괄적 설명 안에서 그 교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할 거니까, 선생님하고 수업 처음 진행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렇게 수업 내가 예시를 하면 먼저 교과서를 한번 읽어봐.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교과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갈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야, 역사 그냥 무림장 외우려고 그냥 동그라미 친다고 해서 외워지는 거 아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역사는 선이의 후암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12, 13, 14, 15페이지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나가려고 하니까, 일단 지금 안 읽은 친구들은 좀 한번 읽어보라고, 교과서. 오케이? 지금 읽는 시간을 줄 테니까 읽어봐. 알겠어? 시작. 부끄럽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해볼게. 자, 야, 흥선대원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일단 니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금증 중에 하나, 그냥 역사를 잘 몰랐던 친구들을 생각을 하고서 평균을 잡고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흥선대원군이 누구냐? 그 다음 두 번째, 왜 대원군이 지 맘대로 정치를 하냐? 이 대원군이 왕이냐? 이거를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일단 대원군은 뭐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이 대원군은 왕이 아니야. 이거 대원군 왕 아니야. 그럼 대원군은 누구냐? 왕의 아버지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왕의 아버지. 여기서 근본적 질문이 생기나지. 왕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가 왜 대원군이야? 왕의 아버지는 뭐야? 왕의 아버지가 뭐야? 왕이지.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왕이 되지. 그렇잖아. 근데 왕의 아버지가 대원군이라는 건 무슨 개소리야 이게. 이거는 이해가 되나 지금? 이건 뭐냐면 왕의 혈통이 끊겼어. 왕의 아들이 없이 죽거나 뭐 왕이 쫓겨났어. 그래서 왕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럴 때 왕의 혈통이 아니잖아. 왕의 아들 혈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왕이 아닌 자기의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지? 왕이 아닌 자기의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그 왕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조선 500년 역사 통틀어서 대원군이 많지 않아. 조선 완전 통틀어서 대원군이 4명밖에 없었어. 4명. 생각해보면, 자, 선조, 임진왜란 때 왕이었던 선조 있지. 예전에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거 기억나니? 선조가 인종이 자식 없이 죽어가지고 인종의 조카가 왕이 됐어. 선조가 조선 최초의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최초의 인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조의 아버지가 대원군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광해군 쫓겨나고 왕이 됐던 인조 있지.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됐잖아. 인조의 아버지가 광해군의 동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왕이 아니었지. 정원군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조가 왕이 됐을 때 인조의 아버지를 죽었어. 그때는 다 죽었어. 그 대원군으로 이제 추종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 대원군이었고, 또 최근에 배웠던 이 직정왕, 철종이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다가 끌려와가지고 강화도로 왕이 된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 선생님이 겨울에 설명했었지, 철종. 그리고 요번에 드라마 완전 대박 히트 쳤던 철인왕후 열심히 봤던 친구들은 요 내용 좀 잘 이해할 거야. 철종 뭐 자기가 왕족 거기서 뭐 좀 잘 알게 나오는데, 사실 자기가 왕족이었는지도 가물가물했었다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막 뭐 피바람 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걔가 올라와서 왕이 돼가 철종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종의 아버지가 또 대원군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고종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유명한 무슨 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고종이 즉위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4명의 대원군이 조선시대에 있었다.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두면 되고, 그리고 유일하게 왕이 집권했을 때 나머지 셋은 다 죽은 상태였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거나 그러질 않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원군이 된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집권하가는 과정, 어떻게 고종이 왕이 되었나, 요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야, 우리 앞에서 겨울에 공부했던 거 기억해보면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60년간이 무슨 시기를 하셨어요? 세도 정치의 시기고 아주 정치가 엉망인 시기였다고 얘기했었잖아. 왕의 외척이었던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안동김 씨 집안이 왕을 허수아비를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먹을 수 있는 세상이었다 그랬잖아. 세도 정치 시기가. 나라꼴이 완전 개판나고 정말 소수의 가문 10몇 명이서 비변사를 장악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다 해먹고 매간매직하고, 선생님 그 설명했지. 온라인 수업하니까 이건 좋아. 야, 이거 잘 이해 안 가면, 그럴 리 없겠지만 이거 잘 이해 안 가면 선생님 그 영상 목록 보면 작년에 올려놨던 거 중에 그거 있어. 뭐 삼정의 문란가, 뭐 농민 뭐 봉기, 뭐 세도정치 이런 거 있어. 한번 보고 와. 봤던 거 기억 안 나면. 오케이? 그럼 충분히 좀 이해가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를 겪고 있었단 말이야, 조선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멀쩡한 왕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 왜냐하면 이 안동김 씨라든가 풍양조 씨 이런 세도 가문이 멀쩡한 애가 왕이 될 것 같은 자질이 있으면 걔가 왕이 되면 막 개혁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미리 막 시기 걸고 욕먹으라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멀쩡한 애들은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와중에 나중에는 헌종이 후사 없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고 나니까 강화도 가서 남군 왔던 철종 데려다 왕 만들고 막 이랬던 거잖아. 이러던 시기에 마찬가지로 1863년에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 철종이 후사가 없이. 오케이? 그러면 이 지금 한 번씩 나눠가졌잖아. 안동김 씨, 풍양조 씨의 시대였고 안동김 씨의 시대였는데, 지금 왕실의 최고 어른이, 철종 말기 왕실의 최고 어른이 누구냐면 원래 이 순조 와이프였던 순원왕후 김씨는 죽고 없고, 이 헌종의 엄마였던 조대비가 풍양조 씨 집안이야. 조대비가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대비 입장에선 철종이 죽자마자 땅 해가지고 왕실 중에 자기 말 제일 잘 들으래. 제일 말 잘 들었고 제일 멍청하고 바보 같을 만한 애 데려다가 왕으로 삼고 자기가 권력 다 장악할 이런 시나리오를 맺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 그 왕실의 애들 중에 제일 허접하고 제일 엉망인 애가 누구냐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름이 이하응이거든. 이하응. 흥선대원군 그냥 원래 이름이 이하응이야. 이 사람이 이 당시 나이가 이제 40 몇 살쯤, 44인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때까지 별명이 뭐냐? 855. 855가 뭐냐면 개망난이라는 뜻이야. 개망난이. 그냥 술 먹고 망난이 난장 피고 노름하고 막 이런 애고, 상갓집의 개 뭐 이래 별명이. 막 이제 뭐 권력 가문들 안동김 씨 이런 집에 초상 나 그러면 그 집 가서 막 울어주고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막 이런 망나니로 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중에서는 가장, 얘네들이 봤을 때 가장 무시할 만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또 이 집안이 나름 이 정조 집안 계열이어가지고 왕실에서 아주 먼 집안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하응 같은 애를 데려다가 왕을 삼으면 제일 만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하응도 그렇게 해가지고 왕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하응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하응을 데려다 40 넘은 사람을 데려다 어떻게 왕을 삼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얘한테 아들이 둘 있었거든.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근데 큰아들은 나이가 이 당시에 15인가 뭐 16인가 그러고 이제 금방 있으면 성인이 되잖아. 둘째 아들이 이영복. 둘째 아들이 12살이었단 말이야. 이 둘째 아들을 데려다 왕으로 삼기로 이 조대비하고 흥선 이하응 사이에 이제 조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조대비 입장에서도
이왕에게 야, 네 둘째 아들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줄게. 그 대신 너 먹고 사는 건 책임져 줄게. 그리고 조대비 뭘 노리는 거야? 니네 알다시피 왕이 어리니까 아직 어리잖아. 그치?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군가 뒤에서 대신 그 왕의 역할을 하잖아. 수렴청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레리고. 그치? 그 수렴청정의 역할을 누가 맡으려고 했던 거야? 조대비가 얘 어린 아들 허수아비 세워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 야합의 산물로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26대 군주였던 12살의 고종이 왕 위로 오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대비가 승리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 이하응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이 사람이 정말 바보고 뭐 노름쟁이, 술 주정뱅이 이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진정한 야심가고 능력자고 권력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뛰어난 걸 보이면 제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20-30년간 자기를 숨기고 그냥 바보 멍청이로 살아가면서 권력의 줄될 날을 기다리고 결국 그 권력을 쟁취해낸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딱 시작하니 이하응이 브레이크 걸고 나온 거야. Just a moment. 내가 하겠다. 뭐를? 수렴청정을. 그잖아. 먼 할머니하고 먼 친척벌 할머니하고 왕의 아버지하고 봤을 때 도덕적으로 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야? 왕의 아버지가 하는 게 수렴청정이 합리적이지. 그치? 그래서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고종을 올렸던 조대비는 물먹고 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왕은 고종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권력자의 자리로 등장하는 게 이 흥선대원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그래서 약 몇 년간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간 조선의 강력한 개혁 정치를 추구하는 카리스마의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야. 정말 이 사람이 개혁한 내용들 보면 조선 후기 막 250년, 300년간 못했던 모든 개혁적인 내용을 이 사람이 10년간 다 해낸단 말이야. 물론 선생님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좀 이 흥선대원군의 평가가 좀 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개혁한 내용은 진짜야. 이 사람이 조선을 어떻게든 지금 뭐 조선 뭐 엉망진창이잖아. 그렇잖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조선이 무너져가는 조선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한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미리 얘기하자면 만약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없었다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뺏기잖아. 일본한테. 이거 없었으면 아마 우리는 한 1890년쯤 나라 없어졌을 거야. 조선이란 나라는. 그만큼 거의 나라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등장을 지금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그러면 등장을 해서 집권을 했을 때 지금 조선의 문제가 뭐냐? 이 조선의 문제를 알아야 어쨌든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국내 지금 이제 우리 치면 이제 내정 국내 조선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금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외세의 영향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막 급변하고 있어. 막 이 1860년대 뭐 90년대 이 19세기 말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유럽, 뭐 아메리카 전 세계가 지금 다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시기야. 세상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바뀌어가고 있는. 그래서 국외적인 상황은 어떤 거였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국내적으로 보자면 더 이상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었어. 그건 선생님 앞에서 우리 역사 일 마지막에 했었던 그 삼정의 문란과 농민반란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도정치 60년간 완전 정치는 무너지고 안동김씨 가문이 권력을 틀어잡고 매관매직으로 관직 팔아먹고 얘들이 나가서 농민 수탈하고 막 이러면서 뭐 진짜 난리 부르시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세금 걷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세금 세 가지를 걷는데 이걸로 완전 껍데기 벗긴다 그랬잖아. 전정, 군정, 항복 이 세 가지로.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지탱이 안 되니까 이 삼정의 문란이 결국은 뭘로 이어져?
농민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홍경래의 난하고 진주농민봉기하고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홍경래의 난은 좀 일찌감치 일어났던 거고 좀 일찌감치 일어났던 거고 그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났던 1862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 1년이지. 철종 죽기 1년 전에 1862년도 되면 조선 전체 지역에 한 88군데 그러니까 한 90여 군데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었대. 그럼 조선의 9년, 우리로 치면 지금 뭐 남양주시, 구리시, 뭐 하남시 뭐 이런 것처럼 기초행정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 기초행정 단위가 한 200개 된단 말이야, 200개 조선이. 근데 한 90개에서 반란이 났다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지금 반란 중이야. 나라가 반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으로 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운영이 되는데 남양주는 반란군이 장악하고 있고 하남은 돌아가고 뭐 가평은 반란이 일어나고 뭐 구린 돌아가고 지금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 전체적으로 이걸 해결 안 되면 정확하게 뭐 해결 날 일이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추구했던 건 소수 권력 가문이 이 세대 정치로서 권력을 외척 가문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행하는 이런 지금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 특히 이 세대 정치 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은 뭐라 그랬어? 이것도 앞에 설명했어. 비변사라고 그랬었지. 비변사라는 그 임시기구였는데 고정기구화 되고 상설기구화 돼가지고 비변사 멤버가 한 16명 정도 돼. 평균적으로 작을 땐 12명 많을 땐 뭐 20명 좀 넘는데 그냥 평균 한 16명 정도 돼. 그 16명을 집안 하나로 다 채워가지고 뭐 나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뭐 아들 사촌 동생 사촌형 육촌형 육촌 동생 뭐 이런 애들로 메꿔 그냥. 그럼 그 집안 하나가 나라를 전체를 다 해먹는 거지. 비변사가 전쟁할 거냐 말 거냐부터 뭐 후궁 누구 받아들일 거냐까지 다 정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 기본적으로. 오케이? 지금 뭐 개판 5분 전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국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1860년 언저리 해가지고 이때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왜냐하면 벌써 우리 양옆에 우리하고 조우하고 있었던 청나라, 지금 중국이 청나라지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가 벌써 1840년대 영국한테 두드려 맞고서 벌써 깨지고 자빠져 누웠어. 1, 2차 아편. 선생님 그 예비 수업 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1, 2차 아편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영국이 청나라 두드려 패고 베이징 점령했다 그리고 막 장악하고 중국 애들 막 근록이 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 세계 최강 제국이라고 믿고 있던 나라가 어디야? 청나라잖아. 근데 청이 유럽의 침략에 그냥 속수무책 무너졌단 말이야. 뭐 엄청난 대군단이 온 것도 아니야. 영국이 배 6척인가 5척인가 갖고 왔어. 배 5척에 애들 1000명인가 데리고 왔는데 그 대국이 그 공격에 무너졌다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미국이 콜로라도를 중심으로 한 그 페리 제독이 이끄는 그 태평양 함대가 배 5척인가 갖고 왔는데 일본도 배 5척에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지금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이런 이제 두려움이 좀 쌓여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양선의 출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양선 뭐냐면 서양 증기선 얘기하는 거야. 서양 배들. 이 모양이 다르다. 다른 이자야. 모양 양자고. 모양이 다른 배다 그런 뜻인데 서양 배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 막 이렇게 증기기관 띄워가지고 막 연기 나고 다니는 큰 배들 있잖아. 철선들, 전함 같은 배들. 이 당시 기본적인 배가 다 그냥 무기 점령 달고 다니는 배니까 이런 배들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코쟁이들, 이 코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아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 조선인들이 물론 서양 사람을 아예 처음 본 건 아니야. 왜냐면 이때 당시 이제 천주교가 보급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천주교를 포교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뭐 프랑스 선교사 뭐 이런 애들, 다른 나라 선교사 애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어. 그래야 그런 사람들 뭐 8명, 10명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만약에 일반 조선의 농민이다. 그러면 서양인을 어디서 봤을 일이 별로 없잖아. 그렇잖아. 야, 동양계 사람들하고 또 이 느낌이 다르잖아. 이 서양 애들은 막 허옇고 검은 애들 키도 이만하고 막 눈도 이만하고 막 허리도 여기까지 오고 좀
아니 우리 그 당시 평균 체격이 좀 작으니까 아니 그거 이해 지금 많이 커진 거지. 그때는 뭐 평균 키가 뭐 150몇 뭐 이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서양 애들 뭐 기반은 거인 애들이지 그때 봤을 때 허옇고 머리도 허랗고 눈도 허랗고 이런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와가지고 뭐 썰러썰러대고 얘기하고 뭐 이양선 칠머리에 바닷가 근처 오르면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난 두려움이지 이거. 아 흡사 선생님 예를 매번 예를 들지만 니네 이거 지금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외계인이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우주선이 막 이런데 정박해 있어.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 운동장 저편에 그 막 외계인이 막 머리 이상하게 생긴 애가 막 내려와가지고 막 걔네 말하면서 물건 사라고 막 강요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게 막 여기도 하나 떠 있고 어디 저기 서울에도 하나 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되게 뒤숭숭할 거 아니야. 두렵고 무섭고 이게 무슨 일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 그치? 이 이양선의 출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와중에 얘네들한테 막 청나라 두드려 맞고 졌다, 일본도 뭐 손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이양선들이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물건 공유하자는 거야. 통상교섭을, 말이 좀 어려운데 통상교섭이라는 게 물건 사고 파는 거 허락해줘라 이거야. 서양 물건 갖고 와가지고 우리 거 사라. 니네 이거 좋은 거니까 니네 좀 문호 개방해라 막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 외계인이 와가지고 외계인 이상한 물건 막 주면서 니네 이거 사라고 강요하면 우리가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되게 무섭고 두렵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거지. 그게 지금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런 와중에 아예 우리나라 국경선이 서양하고 맞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생겼어. 니네 지금 우리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백두 마운틴. 이거 알지? 백두 마운틴 이렇게 흐르는 강 압록강, 이렇게 흐르는 강 두만강. 이게 상식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중국이고,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러시아잖아. 여기 블라디보스톡이고 여행자주 가는. 그치? 지금 여기 러시아가 되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이게 원래는 다 중국 땅이었는데 이게 1860년에 러시아가 중국이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두드려 맞는 거 중재해주고 2차 아편전쟁 거 중재해주고 야 너네 중재한 대가로 여기 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여기 뜯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의 입장에선 1860년에 처음으로 서양이라고 불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만하고 막 허리 이만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하고 국경을 처음 맞대게 된 거야. 뭐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상시로 저 너머에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 조선이 느낄 두려움은 상당한 거지.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무너져가는 조선을 지금 되살릴 거냐, 이게 지금 흥선대원군 개혁의 핵심인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여기에 맞춤형 개혁을 실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시도를 하고, 그다음